근데 또 주일날, 토요일날 오전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또 두 번 들었고 세 번째 시간인데 조금 윤리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예배드리는 것,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활하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온 교회가 협력하고 합력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욕심을 피곤함을 달리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동역하는 우리 온 교회, 한국 교회와 또 아버지 하나님 해외에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실 우리가 이제 제가 제목은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대사연적 효력이지만 제목은 너무 거창합니다. 근데 제가 밑에다가 이제 God is in the detail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이 말이 신은 디테일에 있다. 작은 것에 감사하라 이런 말이 되기도 하죠. 근데 한편으로 법률도 디테일에 있다. 제가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오늘 참 내용이 조금 어렵고 힘들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에 하면은 사람들이 다 졸리고 오를 텐데 다행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줘가지고 유튜브로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한번 디테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차별금지법의 제정 시도부터 포괄적 차별금지와 개별적 차별금지법,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인가, 또 소위 말하는 가짜뉴스 우리가 한번 팩트체크 해보고요. 혐오 표현과 표현의 자유,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우리가 이제 마지막까지 헌법상의 평등원칙과 대사연적 효력, 이거 뭐 5번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갈 때 시간 나름대로 하여튼 최대한 빨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 12월 12일 날 최초로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을 성안해가지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7차례 차별금지법이 시도를 했고 이번에 이제 2020년 6월 29일 날 8차례인데요. 그동안에 2007년 12월에 입법이 처음 발의됐을 때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 성적 지향 때문에 여러 가지 반대를 하고 해서 이제 성적 지향이 빠져가지고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쪽에서도 이 성적 지향이 빠진 것은 소위 말하는 안 꼽는 찐빵이다 해가지고 의원들을 통해서 의원 입법으로 성적 지향을 논라는 시도가 계속 있었지요. 그러다가 이제 17대 국회에 이제 그 발의가 통과를 못하고 근데 18대 국회, 19대 국회까지 또 있었죠. 그러다가 20대 국회 때는 또 아예 발의가 안 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18대, 19대 국회 때는 의원들이 자진 철회를 했는데요. 2013년에 어떤 쪽에서는 한국 교회가 많이 반대를 해서 그렇다는 분도 있고 하지만 이제 의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공부를 많이 하니까 차별금지법은 알면 알수록 통과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철회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은 우리 교계도 엄청나게 반대를 하지만 기업들에서도 최초에 반대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안 되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로 가가지고 인권조례 운동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우리 243개 단체 중에 이제 한 110개가 가까운 곳이 인권조례를 가지고 있고 또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이제 서울 학생인권조례 보면 2017년 이제 9월 21일 날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혐오적 표현이 들어갑니다. 조례에. 여기 보시면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2017년 9월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삼성동에 있는 김순규 장로님과 또 우리 조인길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또 박성재 변호사님 우리 여러 팀이 이 지금 조례를 이때 우리가 소송을 해서 막지 않으면 틀림없이 차별금지법이 또는 혐오표현 금지법이 규제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이제 소송을 했는데요. 그 결과는 이따가 또 한번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이제 조례로 가다가 드디어 이제 2020년에 6월 달에 정의당에서 10명의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평등법 시한이라고 국가인권위가 이제 또 비슷한 법안을 발의를 해서 입법
하라고 이제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뒤에 것은 평등법 시안, 앞에 것은 이제 국회에서 제출된 차별금지법 안 그렇겠습니다. 하여튼 두 개 다 양자가 제한 이유가 헌법상 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구제 수단들을 도입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제 우리 헌법상에 이제 평등 원칙을 구현한다는 것이죠. 우리 헌법 11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너무나 우리가 흥분되는 말씀이죠, 사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나 귀중한 말씀이고 제가 이제 헌법책을 공부하면서 가장 또 헌법 공부하면서 가장 좋았던 말씀이 이 세계 인권 선언의 역사 중에 평등의 원칙은 우리 기독교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특별히 칼빈파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인권의 역사가 된 것이다 했을 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종교의 자유를 갖기 위해서 이 평등 종교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평등 원칙을 보장해라 그런 말이죠. 이 헌법상 11조의 평등은 모든 사람이 기회를 평등하게 줄라 이런 뜻이고 또 그걸 법률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한 것이 평등 원칙에 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차별금지법은 다른 것을 이렇게 같게 하는 것을 강제하는 그런 법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평등 원칙에 반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다루어야 한다. 이게 역시 명령이죠. 그렇지만 아주 이제 예외적인 경우에 같지만 다르게 취급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입니다. 우리 헌법 32조에 보면 여자 또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4조에 보면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가진다. 그리고 신체장애자,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헌법 36조에 보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그리고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이 조문제가 3개를 인용해놨는데요.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여자, 성별이 나오죠. 연소자, 노인, 그럼 나이가 나오죠. 그리고 또 청소년도 나이가 관련되겠죠. 그리고 신체장애, 장애, 질병, 병력, 또 노령 이제 건강 상태도 나오겠죠. 그다음에 혼인 여부, 또 모성이니까 임신, 출산, 또 혼인과 가족 생활이죠. 가족과 근로 형태 이렇게요. 이 조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별금지법 사유에 있는 이 차별 사유들이 여기에 다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헌법 11조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사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헌법 32조부터 36조에 있는 사회적 보장권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이렇게 구분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해야 할 게 앞서 우리가 11조에서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이게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이 났죠. 그런데 32조를 보면 여자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보호를 해야 한다. 이걸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항 같은 데도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런 것은 국가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야 될 의무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34조 같은 경우는 노력해야 된다. 노력해야 되는 것은 차별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32조나 34조 5항을 보면 오히려 국가가 차별을 해야 될 의무가 법령상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건강한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은 안 된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차별을 해줘야 된다. 다르게 취급을 해줘야 된다. 오히려 이제 뭐 다음에 우리가 이제 헌법 교수님, 엄선필 교수님이나 이렇게 다른 헌법 교수님들 하시면 아마 설명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헌법은 헌법 11조에서는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 차별 금지를 명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32조, 34조처럼 차별을 해야 한다. 이렇게 유리한 차별을 명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차별 보호를 이렇게 노력해야 한다. 이런 것은 차별을 해도 된다. 차별을 허용하고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차별 금지 의무만 하면은 아주 이상한 논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제 헌법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지만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32조나 36조의 이런 차별 사유를 가지고 이미
개별적 법률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국가인권에는 19가지 사유, 지금 우리 국가인권의 평등법 시하는 21가지, 또 이번에 정의당 안에서는 23가지 이렇게 규정하는데요. 23가지 사유에 대해서요, 우리 법이 개별적으로 다 법률을 만들었어요. 보십시오. 성별 그러면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장애, 사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등 편의법 하는데 제가 장애인에 관련된 법률을 보니까 법률만 12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이에 대해서 뭐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이런 것은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지만 오히려 청소년 보호법, 아동복지법, 소년보호법 들은 이런 것은 청소년이나 아동들은 나이에 따라서 특별한 보호를 하라는 것입니다. 유리한 차별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출신 지역에 대해서도요. 외국인 처우기본법이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법이 있습니다. 문화 다양성법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역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혼인 여부, 임시 출산 또는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도요. 앞서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께서 여러 번 설명하셨죠. 건강한 가족, 가족 관계 등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한부모 가족 지원법 등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3조 같은 데 보면 차별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적에 대해서도요. 국적법, 난민법이 있습니다. 언어에 대해서도 국어기본법이 있어요. 언어 차별하지 말라고 하면서 국어기본법을 만들어 놨는데 국어랑 차별하지 말라고 하면 또 이상하죠. 그리고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해서도요. 정당법이 있습니다. 형의 효력에 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형의 실효등에 관한 전과를 차별하지 말라고 한 것은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도 규정하고 있고요. 또 학력도요. 교육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등 교육법이 있어요. 고등교육법이 있어요. 이미 법에서 초등중 교육하고 고등교육은 구별을 하고 있죠. 구별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형태에 대해서도요. 고용정책기본법, 기간제법, 파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고용 형태에 대해서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이게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관한 예방법, 에이즈 예방법에 다 있습니다. 또 감염병 예방법도 있죠. 용모 등 신체 조건, 용모 등 신체 조건이라고 그 정의당 안에 돼 있고 저 평등법 시행에 용모 등 유전자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전자 정보에 대해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도요. 유전자에 관련된 차별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용모 등 신체 조건에 대해서는 용모 등 신체 조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단일법을 했지만 제가 좀 이따 다른 법 보면 거기에 또 신체 조건에 차별하지 말라고 나오고 또 차별을 하는 곳이 있죠. 병역법 같은 데서는요. 차별을 합니다. 신체 검사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게 아담 사이즈 해가지고 군대 가기 전에 엄청 걱정을 많이 했고 신체 검사 받는다 하면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군대 가기 전에 어떤 신체 등을 받느냐에 대해서 엄청 긴장을 많이 하죠. 신체 조건을 평등 침해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렇게 성적 지향에 대해서는 평등하게 차별 취급하지 말라고 한 사람들이 왜 의무평등에서 왜 병역법에서는 신체 조건을 침해하냐 차별하냐 하면서 왜 서울광장에서 데모를 안 하는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인종과 피부색 이것도요. 인종과 피부색은 우리가 특별히 인종 피부색에 대해서 법률은 없어요. 그러나 개별법을 좀 보면 더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헌법 6조에 따라서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약들, 조약들을 우리가 법상 똑같은 효력을 인정하거든요. 그게 보면 모든 종류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에 보면 인종과 피부색을 차별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니까 다 찾아보니까 23가지 중에 남은 게 사회적 신분인데 사회적 신분은 사실은 지금 1번부터 21번까지가 다 19번까지가 다 사회적 신분에 관련되기 때문에 뭐 사회적 신분에 관해서는 뭐 특별히 단일법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 사회적 신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음에 또 좀 이따 제가 개별법 보면 거긴 또 나와요. 이게 남은 게 딱 3가지가 남더라고요. 종교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 3가지를 위해서 혹시 차별금지법을 이것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를 만든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의심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논리를 만들었더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보호를 하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복합차별이라도 복합차별. 그래서 방금처럼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건데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냐 했더니 이런 사례를 들어요. 나이 많은 중년의 기혼 여성이 취업에서 차별을 받은 경우 이런 경우는 개별적 차별 사유 23가지 이렇게 쭉 나열해 내가지고는 어떤 한 법으로 보호하기 어렵지 않느냐. 여기 보면 나이 많은 중년의 기혼 여성 하면은 일단 차별 사유가 나이에 따른 또 차별이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많고 이렇게 중년이 되면 또 뭐 용모 등도 또 이렇게 젊은 사람하고 또 신체 조건이 다를 수도 있죠. 그리고
기혼이니까 또 혼인 여부가 있죠. 그리고 여성, 남성 하면 또 성별 등 이렇게 나이나 용모 등 신체 조건이나 혼인 여부나 성별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사유가 복합 차별이 있을 때는 개별적 차별 사유, 개별적 사유를 규정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또 그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하게 되면 각 법률마다 차별을 시정한 기구가 다 이렇게 법률마다 개별적 법률이 있는데 이렇게 단일하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차별 시정 기구가 하나로 단일화, 뭐 특별히 이제 뭐 국가인권위원회를 말하겠죠. 이렇게 단일화될 수 있어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그럴 듯하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데 무슨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냐 이렇게 하니까 복합 차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이거 논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저도 이제 연구를 했죠. 그래도 봤더니 이거 보세요. 나이 많은 중년의 기혼 여성이 결국 차이가 있죠. 나이 많고 용모도 다르고 혼인 여부, 성별 등 이런 사유가 있는데 이것을 차별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결국 차별 영역이죠. 여기 어디서 차별을 받았다 그랬어요? 취업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취업에서. 그러면 결국 고용 영역에서 차별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 사유가 막 23가지 이렇게 있지만 결국 차별을 받았다고 하는 영역은 고용이나 재화 영역이나 교육, 훈련이나 행정 서비스 결국 네 군데 아니야. 네 군데 법에서 한번 보자 이거죠. 네 군데를. 그래서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고용정책 기본법을 딱 봐요. 고용정책 기본법 7조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취업의 균등함 기회 보장 해가지고 사업자는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이나 신앙이나 연령이나 신체 조건이 나오죠. 사회적 신분, 여기서 사회적 신분 나오죠. 출신 지역, 학력, 출신 학교, 혼인, 임신 또는 병력 등, 그리고 또 성별 등 비슷하죠. 성별 등 우리 그 국가인권위원회법이나 차별금지법 시안에 나온 거나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당신들이 말하는 고용의 영역에서 방금 나이 많은 중년의 기혼의 여성이 결국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았는데 이렇게 취업에서 복합적으로 규정해 놨지 않느냐. 그래서 보세요. 또 근로기준법도요. 6조에 균등한 처우 해가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다 해놨죠. 그리고 이 근로기준법은요. 114조에서 이걸 위반하면 형사처벌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강력하게 사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이지만 복합차별을 다 규정해놨고 또 교육기본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기본법도 4조에 보면 교육의 기회균등 해가지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여기는 경제적 지위도 나와요.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여기 신체적 조건 또 나오죠.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놨다. 그리고 재화 영역에서도요. 사회보장법에도 다 이렇게 해놨어요. 사회보장이란 출산이나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사회보장 서비스에서 차별받지 않는다. 다 해놨거든요. 그리고 사회보장법에서 이걸 권리를 침해하면요. 행정소송으로 다 다투게 돼 있고 권리구제를 또 할 수 있게 돼 있죠. 무엇보다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아주 자세히 규정해놨죠.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에 보면 이렇게요. 복합차별 해놨습니다.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를 하면서 사실 이렇게 다 해놨죠. 성별, 장애, 나이, 종교 쭉 해서 국가인권위법 19가지 사유를 해놨어요. 19가지 사유 등을 이유로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하면서 고용, 재화 영역 등 교육, 활용, 성희롱 해가지고 네 가지 영역을 구분해서 해놨거든요. 이렇게 똑같이 지금 현재 차별금지법하고 비슷하게 만들어놨는데 이거 복합차별 만들어놨지 않느냐?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아니 이제 그래도 만들어놨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권리규제의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요. 제가 이 복합차별을 규정한 포괄적 차별금지법하고 개별적 차별금지법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개별적 차별금지법 비교해보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보세요.
우리 국가인권위법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인데 국가인권위법 이렇게 돼 있죠. 평등권 침해 행위, 차별행위라 하면서 뭐 이렇게 쭉 나열해 가지고 성적 지향, 병력 등을 이유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하면서 고용, 재화 영역, 뭐 교육 훈련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 또는 집단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대, 배제, 구별하여 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요. 되게 보면 되게 좋아 보여요. 그런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우리 약칭해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률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보세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는요. 요 앞에 국가인권법은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고 돼 있죠. 여기는요. 사람이나 집단뿐만 아니라 보조견이라 했죠. 장애인 보조기구도요. 이건 보조견도 차별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은요. 단순한 차별하지 말라가 아니라 아까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헌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를 해야 돼요. 오히려 유리한 차별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에 대해서는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히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장애에 대해서 우대를 규정해놨죠. 그리고 또 이 앞서 본 국가인권위법은 고용이나 재화 영역, 교육 훈련, 행정 서비스 이런 공공 영역에 대해서만 차별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한데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은요. 가족, 가정, 복지시설, 가족, 가정 이렇게 소위 말하는 사적인 공간에도 차별을 금지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을 만약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안 하고 복합적,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하면 오히려 장애인들한테는 더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슨 권리구제에 그렇게 유용하지는 않다. 우리가 영상 중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느냐? 방금 앞서서 언뜻 말했지만 이렇게 개별적 차별금지법 또 포괄적으로 다 규정돼놨고 더욱이 국가인권위법도 만들어놨는데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상을 한번 보면 이제 잘 우리가 할 수 있죠. 보세요. 바로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발의된 법안 내용을 확인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동성애에 반대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어제 발의된 법안에서 뭘 금지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시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같은 이유로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해서 고통을 주는 괴롭힘 행위도 차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그럼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동성애에 반대한다, 이걸 아예 말조차 못 꺼내느냐? 실제 법안에는 금지되는 영역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고용, 즉 직장에서 또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또 교육이나 직업 훈련을 받는 학교에서 그 밖에 행정 서비스를 받을 때입니다. 이 네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관련 책을 쓰거나 길거리에서 발언하는 행위까지 이 법으로 불법으로 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 네 영역이 아니면 처벌은커녕 금지하지도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별금지법 하에서 직장이나 학교에서 금지된 차별적인 언행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반대 측이 주장한 것처럼 처벌 조항을 새로 만드는 이런 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에 나온 유일한 벌칙 조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걸 먼저 의아할 수 있는데 법 전체를 보면요. 이건 차별 피해자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했을 때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나 학교에서 차별을 당해서 진정을 제기했다고 그 사람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면 처벌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지금도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따르면요.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괴롭히면 불법입니다. 다만 처벌 대신 인권위 시정 권고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나온 차별금지법안은 이 구체적인 구제책의 실효성을 하나하나 좀 높여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인권위 권고 안 따르면 강제적으로 명령을 할 수 있고요. 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 소송에서도 손해배상 액수를 정할 때 이럴 때 피해자에게 좀 더 유리하게 받고 예, 봤었죠. 이 사실 오늘 내용 이거 잘 들었으면 강의 그만해도 되는 건데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사실 우리가 이 내용을 딱 들었을 때 야, 차별금지법을 왜 만들려고 하느냐. 아까 우리 쪽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왜 만들려고 하냐. 그랬더니 팩트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하면 처벌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랬더니 이걸 이제 각자노수라고 지금 팩트 체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방금 했던 걸 잠깐 요약해 보면 이 JTBC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냐? 그랬더니 사실이 아니다. 무엇을 금지하는 거냐? 봤더니 차별을 금지하는 것과 또 모욕적 적대적 환경을 조성해서 괴롭힘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불법으로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불법으로 했다 해서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말조차 못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아니다. 그런 금지되는 영역은 네 곳으로 명확하게 구분돼 있다. 직장, 그러니까 이제 고용의 영역, 재화 영역의 영역, 학교 영역, 교육 영역, 행정 서비스 영역. 그러니까 앵커 이분이 그랬죠. 이렇게 네 군데가 아니면 그러면 네 군데가 아니면 차별도 아니고 처벌도 안 받고.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건은 이렇게 영역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하면서 그러면 이 네 군데에 포함되는 직장이나 학교나 이런 곳에서 금지된 차별적 언행을 하면 그럼 처벌은 받습니까? 하니까 그것도 아니다. 차별금지법 안을 59조를 보면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해야 처벌을 받는 것이고 차별이 불법이긴 하지만 처벌받는 건 아니고 현행 국가인권법에 있는 것을 금지되고 있는 불법을 실효성, 권리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시정명령, 여기서 강제명령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행강제를 부과하고 또 손해배상을 유리하게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하고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금지되는 네 개 영역이 아니면 차별도 아니고 처벌도 안 받고 그러니까 금지되는 네 개 영역에서는 차별은 되지만 불법은 되지만 처벌은 안 받는다. 뭐 이런 뜻이에요. 특별한 경우 보복성 조치를 했을 때만 한다. 어떻게 보면 명쾌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과연 그런 영역에 포함되느냐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의 중요한 우리가 이제 이걸 들으면서도 중요한 단서 하나는 그러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말도차 못하는 영역이 네 군데에 있다. 그건 우리가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네 군데 영역이 아니면 괜찮고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말조차 못하는 것이냐 했더니 아니다. 네 곳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곳에 있으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말도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정의당 안에 이 사람들이 차별도 금지하지만 그 동성애를 반대하는 말조차 못하게 하는 규정이 정의당 안 3조 1항 4호에 있는 아까 네 구제 제1호 강목의 영역 네 군데거든요. 네 영역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여기에 네 군데에 해당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말조차 못한다. 그런데 교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교회가 제1호 강목의 영역 재화 영역 시설에 포함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제 네 가지 이제 고용 재화 영역 시설, 학교, 교육, 행정 서비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안 들어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고용, 재화 영역 시설, 학교, 행정 서비스 할 때 재화 영역 시설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우리 조영기 변호사님이 전에도 많이 설명하셨죠. 시설 부분에서는 분명히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요. 저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시설 우리가 누가 봐도 야 종교 시설인데 시설이 안 들어가?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법률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차별금지법의 모델이 되고 있는 가장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잘된 법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인데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 법에 보면요.
3조 16호에 시설물이라 하면 정의가 있어요. 시설물이라 하면 건축법 제2조 1항 2호 여기에 따른 건축법 2조 1항 2호에 따른 시설물이다 하면서 건축법 다시 1항 2호를 보면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건축물. 그럼 교회가 이렇게 여기 이제 시설처럼 건축물로 되어 있으면 시설이란 것이죠. 그리고 더 명확한 것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호자에 관한 법률, 우리가 장애인 등 편의법인데요. 여기 보면 2조 6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이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여기다 시설 및 그 부대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죠. 대통령으로 정해놓은 걸 제가 보니까요.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2조를 보니까 거기 보면 이제 공공시설이 쭉 나와요. 근데 거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종교시설이 법에서 볼 때는 특별히 우리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해석하는 중요한 모델이 되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는 종교시설을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쪽 사람들이 주장할 때 뭐라고 하면 교회는 종교적 영역이고 사적 영역이니까 평등법, 차별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법에서는요. 교회도 공적 영역이라는 거예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최근에 지금 계속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공중이용시설, 다중시설을 제한할 때 보면요. 교회가 여기 들어가는 것이에요. 종교시설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도 재화용역 시설, 재화나 시설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요. 제가 이제 경제학 교수님한테 특별히 우리 중앙대 김수욱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우리가 말하는 시설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재화 영역에 어디에 속합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물건이기 때문에 재화에 속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설이란 말이 없어도 재화라고 되어 있어도 재화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의당은 더 명백하게 시설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교회가 당연히 속한 것이고. 그런데 그러면 교회에서 교회가 이제 건물로 속한다고 해서 모든 게 제한되는 거 아니죠. 여기에서 방금 JTBC에서 뭐라고 했냐면 설교하거나 책을 쓰거나 길거리 발언 같은 것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러는가? 여기 이제 두 가지죠. 먼저 이제 3조 1항 4호에서 강목의 영역에 3조 1항 4호에 해당을 하면 여기서는 이제 강목의 영역에 해당하면 당연히 괴롭힘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아도 이 강목의 영역 네 가지 영역 고용이나 재활용역 시설이나 교육 훈련 영역이나 행정 서비스에서 안 들어가더라도 5호가 제3조 1항 5호에 이게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강구 행위 여기에 또 해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차이는요. 3조 1항 4호에는요. 합리적 이유 없이란 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더 4조가 더 강력할 수 있어요. 4호가. 합리적 이유란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합리적 이유란 말은 5호에는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합리적 이유란 말도 사실 껍데기에 불과하다 여기서 그렇게 하는데 뒤에 이제 제가 시간이 되면 한번 보기로 하고요. 합리적 이유가 왜 필요하냐면 특별히 이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 구별 배제 제한 여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리 구별하는 것이 항상 그러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장애인과 일반인을 구별해서 시설에서 장애인 주차장을 따로 만들어 놓고 장애인 화장실을 따로 만드는 분리 구별이죠. 이런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이제 차별이 아니라고 보려고 합리적 이유를 넣어놓은 것인데 4호는 합리적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4호가 먼저 해당하면 5호를 검토할 필요가 없죠. 4호를 먼저 한번 보시죠. 근데 이제 이거 복잡해요. 사실 제가 이거 보려고 하면 눈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제가 1, 2로 나눴어요. 1, 2. 근데 제가 이렇게 복잡하다 쓰다 보니까 아침에 1, 2를 나누는데 야 이거 내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강의 이거 1시간 동안 뭐 할 수 있나 했는데 이게 독일의 그 선동과 괴벨스가 갑자기 생각나더라고 아침에 오면서. 괴벨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동은 한 줄의 문장으로 가능한데 그것을 반박하려고 하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때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쯤이면 이미 대중은 선동이 끝났다. 제가 이 JTBC를 보면서 야 우리가 왜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께서 복음법률과를 만들어가지고 긴급하게 왜 이 영역에 대해서 전다제를 만들어서 각 교회에 해야 되냐. 이 JTBC는 공중파의 영향력이 있죠. 이미 거기서 가짜 뉴스입니다 해가지고 팩트체크 해가지고 버려버리면요 교회 성도들이 다 선동이 되죠.
선동이 끝나.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또 오늘 강의도 이런 거 눈 아픈 거 하면은 야 힘들 텐데 그런데 이때 하나 뭔지 합니까 해서 제가 1, 2를 이렇게 반으로 나눴어요. 1로. 그래서 일단 1 보면 좀 크나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4, 5와 5에 해당하는데 4, 5에 먼저 검토를 해보죠. 4, 5에 강목의 영역에 해당을 하면 5를 검토할 필요가 없는데요. 이 강목의 영역, 그럼 강목의 영역에 뭐라고 했습니까? 재화 영역 시설 여기를 검토해야죠. 왜? 고용 영역이나 학교 교육, 뭐 행정 서비스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재화 영역 시설이 엄청 넓어요. 제가 우리 경제학자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재화 영역이 안 들어간 게 없답니다. 이 보세요, 교회, 길거리도요 4영역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이 들어갑니다. 교회는 당연히 종교 시설이라겠죠. 제가 길거리에 도로 보니까요, 법에 보니까 도로 시설, 하천 시설 돼 있더라고. 광장도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시설이라고 넣어버리면 시설에 해당해요. 그리고 또 경제학자들한테 물어봤더니 도로도 재화라예요. 재화. 그러면 야 길거리나 교회도 재화에 넣어버리면 당연히 사후가 적용돼 버리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책 쓰는 건요, 책 쓰는 것은 영역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영역. 그런데 눈에 보이지가 않죠.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역 서비스에 해당하고 특별히 문화 등의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차별금지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문화에 해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조 1항 4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책을 보고 또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걸 듣고 교회 설교를 듣고 내가 충격받았다, 정신적 고통을 받다 하면요 형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국민일보 2020년 올해 이제 9월 4일자에 지난주에 우리 명재진 충남대 헌법 교수님께서 그 칼럼을 쓰셨더라고. 지금 내가 기고문을 쓰는 것도 이 문화 영역으로 금지될 수가 있다. 그리고 제목 자체가 모든 시설물에서 이 반동성의 표현 금지가 될 수 있다. 교회도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우리 충남대 명재진 교수님의 논문을 한번 이 기고문을, 국민일보 기고문을 보시면 저 말이 거짓말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5호도 있어요. 방금은 4호에 당연히 뭐 강목의 영역에 포함되면 될 수 있죠. 그러나 정신적 고통을 안 당해도 또 걸릴 수 있는 게 있죠. 5호. 5호에는요 불리한 대우 표시 저장 광고라고 하는데요, 방금 우리가 5호에 뭐라고 됐습니까? 이 5호의 두 번째 줄은요,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저장하기. 이게 왜요? 사실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인데 성별 등을 분리구별,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하겠지만 남자와 여자를 분리구별하는 것, 분리구별이에요. 이것은요 무슨 정신적 고통이 필요가 없습니다. 분리구별 책에다가 쓰면서 내가 분리구별하는 그런 내용으로 쓰면, 또 특별히 결혼은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다. 남녀가 결혼하는 것이지 어떻게 동성애들이 결혼할 수 있냐. 또 우리 정규 변호사님 앞에 설명했죠. 결혼은 한 명 일부 일처제가 결혼하는 것이지 어떻게 일부 다처제가 가능하냐, 또 다부 다처제가 가능하냐, 이런 걸 비난하는 글을 썼다. 그러면 분리구별이잖아요. 이런 것에 글을 쓴 것도 해당할 수 있느냐? 분리구별에 해당할 수 있죠. 그랬더니 이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여기 보면 3조 5항에 보면 분리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저장하는 광고 행위, 적어도 광고는 되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광고. 그래서 광고에다 포인트를 딱 방점을 찍어요. 근데 조문을 잘 보세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 복음법률가에서 광고에 포인트를 둘 수도 있지만 분리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해놨죠. 등. 이미 등이란 것은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저장하는 광고 행위를 징표할 수도 있고, 또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했기 때문에 표시하거나 표시하는 행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이요, 법을 보니까 정확해요. 정의당 안에서는 광고에 대한 정의를 안 했지만 국가인권의 평등법 시한 2조 11호에는 광고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이 광고에 대한 정의가요 다목에 뭐라고 되냐면 표시점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조 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라는 거예요. 표시와 광고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 제2조 1호에 보면 표시란 뭐뭐뭐 한다, 그리고 광고란 뭐뭐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표시란 말을 조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표시 그러면 상표에서는 표시 그러면 뭐 이렇게 용기에 표시하거나 이렇게 생각되죠. 그러나 법률가들의 표시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표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표지판 할 때 표지, 가리키는 표지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표시 그러면요 의사 표현할 때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시란 말이 두 가지 다 의미가 해석할 수 있고, 특별히 이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검찰이나 법관, 법률가들한테는 표시는 표현을 해석할 확률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시가 들어갈 수가 있고 또 광고에도요. 광고로 좁게 해석을 해도 광고란 말이 엄청 넓게 이 평등법 시안에 보면 돼 있어요. 왜? 이 표시 광고의 공정화의 법률을 보면요. 광고라는 게 뭐라고 되냐면 신문 방송법에 따른 신문, 인터넷 신문 또 전기 간행물 또 방송법에 따른 방송해주고 또 전기통신법장에 따른 전기, 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행령을 봐요. 대통령령 정하는 거는요. 정하는 것을 보면요. 시행령 제2조의 광고의 방법 그래가지고요. 전단지, 팜플렛 다 들어갑니다. 인터넷 또는 PC 통신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이것만 된 게 아니고 또 여기도 또 그 밖에 1호부터 5호까지의 유사한 매체 또는 뭐 수단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또 다도 부족해 가지고 라에다 또 해놨어요. 신문, 인터넷 신문, 방송, 뭐 전기 통신 등을 이용하여 광고 형식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 그러니까 광고가 아니라 광고 형식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 아까 말한 표시하고 똑같은 말이죠. 의견을 제시하는 것 표시도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설교할 때 설교할 때요. 이 마이크 쓰는 것도요. 전기통신이에요. 그리고 설교할 때요. 주보 날라주면요. 주보 전단지예요. 전도할 때요. 전도할 때 표지판 만들어 놓고 있으면요. 광고죠. 여기 보면 광고 형식이잖아요. 그리고 팜플렛, 피켓팅 다 광고 형식이 될 수 있고 이걸 이용해서 광고 형식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책 쓰는 것, 책도요. 신문, 전기 간행물, 특히 이제 전기 간행물은 뭐 어떻게 호를 가지고 또 학교에서 발행하는 전기 간행물에 책을 쓰는 것도 그리고 독자들한테 여기 보면요.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그런 형식이잖아요. 그럼 독자들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죠. 이렇게 하면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반동성애, 동성애를 금지하는 블로그들이 많이 있잖아요. 블로그들요. 인터넷 통신을 이용해요. 그리고 또 우리 또 동만연이나 진평연에서 전단지 많이 날라요. 전단지 되겠어요. 또 우리 또 특별히 차바 이런데 단체 카톡도 만들어놨죠. 단체 카톡도요. 걸면 이연령 비연령이 되겠더라. 그럼 잘못하면 우리가 3조 1항 5호에 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잘못하면 불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인권법이 6월 30일 날 국가인권회가 보도자를 내면서 이 평등법 시안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아니죠. 고용, 재화, 영역 등의 일부 영역에 적용되므로 설교나 전도 그 자체는 평등법 시안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제가 이제 장애인원하고 토론을 해봤는데 장애인원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뭐 종교단체나 기관 안에서 이루어진 종교적인 신앙에 대해서는 종교의 자유 영역이지 차별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했는데요.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JTBC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가짜뉴스가 아니겠느냐 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만약에 이런 영역에 들어갔다고 이제 아까 말씀 JTBC에서도 차별이 되면 불법이다. 불법은 맞다. 그렇지만 또 꼭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형사처벌 규정을 보면서 보복성 조치를 해야 차별받는 것이지 하면서 국가인권법에 따른 이런 것을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하면서 시행명령을 내서 이행강제를 하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처벌이란 말이 그렇게 형사벌만 이야기하냐? 이거 법률가들 봤으면 저는 그 말 딱 들으면 좀 이상하더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사벌 이야기해요. 그럼 여기 제가 이제 이 용어를요 다 정리해봤거든. 이걸 어디서 찾냐면 4번 밑에 징계벌 밑에 나오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법령 용어에 가서 쳐봤어. 행정벌을 치면요 이 내용이 나옵니다. 행정벌을 쳐보면 현암사의 법전 용어 사전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 법령정보센터에서 인용해 놓은 건데 행정벌을 치면 이렇게 나와. 형사벌이라면 일반 통치권에 의하여 과하는 처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행정벌은 행정벌을 제가 찾았으니까요. 행정벌은 형사벌, 징계벌 및 집행벌과 구별된다. 하면서 행정벌은 또 뭐냐?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이 명령 금지를 위반하기 때문에 과하는 처벌 돼 있죠. 그러면서 행정벌로서 과태료를 가하는 경우는 행정상의 질서벌이다. 하고 또 우리가 또 이행강제금을 집행벌이라 하는데요. 집행벌은 뭐냐? 장래에 향하여 행정법상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처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행정벌은 과거의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처벌이고 집행벌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하는 처벌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또 징계벌도 처벌이에요.
여기 이제 행정법상이니까 행정법은 행정벌이니까 이제 특별 권력 관계만 나오겠죠. 특별 권력 관계에 있어서 질서 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처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건 행정법 관계니까 징계벌이 처벌이면 일반 고용 관계에서도 징계하면 처벌이 되겠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우리가 좁게 무슨 형사처벌만 처벌이냐. 그래서 제가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처벌의 개념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 위법행위에 대한 고통을 주는 것 이렇게 돼 있더라. 그러면 위법행위에 대한 고통을 준다고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도 징벌이라는 게 붙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처벌이죠. 그러면 처벌이란 말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특히 저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가장 무서운 게 징벌적 손해배상하고 징계벌이에요. 징계벌. 사실 우리가 징계벌에 대해서는요 많이 검토를 안 하는데 징계를 당해본 사람은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특별히 고용 영역이나요, 교육 영역이나요, 행정 영역은요 징계가 형사처벌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법 보세요. 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이것도 눈이 좀 아프지만 그래도 이것은 좀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국가인권위법에서는 좀 중요하니까. 국가인권위법 총칙이 돼 있어요. 그리고 2장부터 2장에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5조부터 18조까지예요. 그래서 그리고 3장부터요 19조부터 29조까지는 3조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4장은요 인권 침해와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에서 30조부터 50조까지 있어요. 그리고 5장에 가면요 그 51조부터는 형사 보칙이 있다. 보칙이 있어가지고 51조부터 55조까지 있고 6장은요 벌칙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국가인권위법에 다 해놨는데 야 국가인권위법으로 그대로 하면 되지 개정하면 되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 국가인권위법은 조직법인데 어떻게 조직법으로 평등법 평등 및 차별금지법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조직은 보니까 별로 없어요. 1조부터 4조는요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정의당의 차별금지법 아니나 국가인권위원회 평등법 시작할 때 1조부터 4조와 유사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결국 이 조직에 관한 것은 5조부터 18조까지 13개 조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요 19조부터요 63조까지는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차별금지법의 내용 들어갈 내용들이 다 여기 있어요. 그리고요 정말 무서운 거 있죠. 여기 4장 보세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해가지고 있죠. 44서를 보세요. 구제 조치 등의 권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요 42조 제한 각호에 관한 구제 조치의 이행 이게 권고거든요. 그럼 42조 제4항 각호가 뭐냐 했더니 조사 대상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 중지가 돼 있죠. 이걸 권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밑에요. 2조 보세요. 2호 보세요. 원상회복, 손해배상 구제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어요. 그게요. 그리고요. 45조 보세요. 고발 및 징계 권고가 있어요. 징계 권고는요. 형사 고발하고 또 틀리게 징계 권고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권고하는데 사항이 뭐라고 하냐면 제2항에 따라서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소속 기관 등의 장은 권고를 존중하여야 하고 결과를 통지한다. 징계를요. 징계 권고를 존중해야 되고 징계 결과를 통지해 줘야 돼요. 45조는 엄청 강력한 거예요. 사실은. 행정기관에서는. 그런데요. 44조도 아주 강력하죠. 왜? 특히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등 구제 조치를 권고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실효성을 높인다 해가지고 이걸 안 떼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차별금지법 시행 안에 보면요. 그리고 이 이행강제금은 아까 말한 대로 집행벌이고 장래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게 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 시행 안에는요. 어느 기간을 정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가 안 하면 또 부과해요. 형사처벌은 1천만 원 이하인데 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 3천만 원 이하예요. 한 번 부과하고 또 부과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무서운 것을 이제 권고해서 안 따르면 이걸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도 구제조치도 권고 손해배상 얼마 해? 안 따라. 그러면 시정명령 내리고 이것도 할 수 있죠. 사입사고에 따르면. 이렇게 강력한 법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해가지고 또 법을 만든다고 하냐. 그럼 국가인권위한테 어떤 권한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냐. 보세요. 저 국가인권위법 차별금지법 안 하고 해놨죠. 사실은 우리가 아까 56조가 뭐 처벌규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56조에 보면 사용자 등이 제55조를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돼 있죠. 근데 55조를 보세요. 55조 내용이요.
우연히 국가인권위법 55조하고 내용도 비슷해요. 이걸 처벌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벌 규정은 우리 사실 교단에서 정말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 조치를 감수해야 한다. 이거 한번 틀어주세요. 이 영상을 보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해모 표현과 표현의 자유를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헌법재판소는 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합헌이라고 결정했죠. 이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은 민주주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 것이다. 제한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벌써 보세요. 이 혐오 표현과 표현의 자유 너무 중요하죠. 사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혐오 표현은 보장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이분들이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조금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울의 학생인권조례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헌법재판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죠. 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내용인데 결정 요지가 이었습니다. 차별적 언사나 행동이나 혐오적 표현도 헌법 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해당한다는 것이에요. 혐오 표현도 표현의 자유로서 당연히 보장된다. 다만 제한할 수는 있다. 헌법 37조 2항에 따라서. 그런데 제한을 하려면 헌법 37조 2항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혐오 표현 규제법, 차별금지법에 넣어가지고 슬그머니 만들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37조 2항을 피해 나가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데 그럼 학생인권조례는 왜 찬성을 했느냐? 이 학생인권조례는 조례인데요. 왜 했냐? 일반인과 달리 학생들은 아직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있는 구성원들에 있는 공간에서는 표현의 자유로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의 보호에 의해서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할 때 이 사람들은 어른들처럼 성인들처럼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또 교육감이 특별히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공교육에 있어서 포괄적인 감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위임을 받아서 조례로 학생들에 대해서는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요. 그러나 저희들은 이것도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아직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서는 계속 소송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혐오 표현도 방금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말할 때 이 혐오 표현도 당연히 표현의 자유가 들어간다. 특별히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 보세요. 양심의 자유. 우리가 양심은요 기본적으로 진, 선, 미, 성. 인간은 본성적으로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반대되는 것도 있죠. 진리의 반대는 거짓, 사입에 대해서는 당연히 혐오하고 또 선을 추구하다 보면 악을 대해서 당연히 혐오할 것이고 또 아름다움을 추구하다 보면 당연히 미운 것에 대해서는 또 혐오할 수가 있죠.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다 보면 속된 것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혐오할 수가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행위 우리가 계속 조영기 변호사님한테 행위와 행위자를 구분해야 한다. 이러면 우리가 밑에 있는 거짓되고 악한 행동이다 또는 또 추한 행동이다 속된 행동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혐오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양심을 또 우리가 가치관이라 하는데 그리고 보면 이제 양심이 뭐냐 그러면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내 인격적 존재 가치가 파멸되고 마는 내면의 진지한 소리다.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요 그런 행동에 대해서 혐오하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혐오를 찾아봤어요 사전에. 결국은 혐오란 게 미워하다, 싫어하다고 돼 있더라고. 그러면 미워하다, 싫어하다 반대가 뭐예요? 좋아하다, 사랑하다 아니에요? 그럼 좋아하다, 사랑하다 반대. 내가 그러면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걸 선택하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은 당연히 내가 싫어한 것 되겠죠. 그러면 그런 것 될 때 당연히 가치 판단해서 하나는 선택하고 하나를 선택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당연히 또 어떤 것을 내가 좋다고 하고 사랑한다 하면 또 다른 것에 대해서는 미워한다, 싫어한다는 감정이 당연히 필요한 게 아니겠느냐 하고 제가 이제 이거 마지막 이거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역차별 독재법이라고 하냐 이게 중요해요. 사실 국가인권위법이에요. 혐오 표현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요.
이 혐오 표현을 이 사람들이 혐오 표현 리포트에 뭐라고 하냐면 혐오 표현의 개념 요소 중 차별을 조장하는 효과. 혐오 표현은 그 표적이 되는 대상으로서 대상 집단에 관한 기존의 차별의식을 정당화하거나 조장, 강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혐오 표현의 대상 집단은 차별을 받아온 사회적 소수 집단이며 그 집단에 대한 차별을 더 공고히 한다는 점에 혐오 표현의 교묘한 문제이다. 그래서 결국 혐오 표현은 차별의 문제다. 그런데 중요한 게 다른 문장이에요. 이러한 점에서 차별을 정당화하고 조장, 강화하는 효과가 없다면 혐오 표현을 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사회적 강자나 다수자가 혐오감을 표출하는 것은 혐오 표현하고 보기 어렵다. 강자가 다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약자에 대해서 하면 그건 혐오 표현인데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강자나 다수자에 대해서 혐오 표현을 하면 그건 혐오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너무 좀 이상한 논리죠.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PC 논리, 이 진영 정치 논리, 정치적 독선 이런 건 논리와 비슷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실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동성애를 반다면 계속 혐오단체라 그래요. 기독교를 이름도 바꿔가면서 막 이상하게 혐오하고. 근데 제가 이제 우리가 그러면 저 사람들 논리로 하면 우리가 그러면 소수자 입장에서 살야 되겠다. 소수자. 법을 찾아봤어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보니까 제20조 2호에 이렇게 되더라고.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징후의 고치는 법률에 의해 금지된다. 종교적 징후의 고치는 금지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혐오표현 규제법을 계속 이야기할 때 이 조문을 가지고 해요. 그런데 여기는 명시적으로 성적 지향이나 이런 건 나오지 않지만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징후의 고치는 좀 하지 말아라 돼 있는데요. 한 번도 종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리고 27조는 더 심해, 더 좋아. 종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 집단이 존재하는 국가에 의해서는 그러한 소수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그들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그들 자신의 종교를 표방하고 실현하거나 또는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사실 우리나라는요. 객관적으로 제가 종교 통계를 보니까 종교가 없다고 무종교로 하는 사람들이 55%가 넘어요. 우리나라에서 종교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소수자죠. 그중에도 기독교는 더 소수자. 개신교 하면 또 천주교가 분리되면 더 적죠. 우리가 사실 소수자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차별을 할 때 차별의 그 속성은 뭐냐 했더니 차별을 받은 것이 역사적으로 누적된 사실이 있어야 되고 그걸 충분히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는 성적 지향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차별받은 적이 있을까? 해봤더니 오히려 종교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천주교가 들어올 때부터 또 유교 때부터 또 구한말 시대에 일제시대 때 백오인 사건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종교적인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 11조에 성별과 종교와 사회적 신분은 적어도 이것만큼은 우리 한국의 역사적 현실에서 차별하지 말자 해서 우리 역사적 경험이 현실이 반영된 우리 헌법 11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실 소수자인데 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소수자가 하면서 진정한 소수자에게 이렇게 혐오 표현이라고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우리가 이런 기회에 대해서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이 차별 혐오에 대해서 또 어떤 입장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정말 과제이고 정말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주말에 쉬는 시간이지만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열정을 주셔서 끝까지 강의를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정 가운데서 이렇게 또 저희들의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답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 열방에 또 모범이 되는 귀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지영준 변호사님, 여러분 정말 이렇게 치밀한 강의를 통해서 지금 JTBC의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이 JTBC의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 공식적인 거짓말 이거를 정말 정확하게 반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동성애 반대 표현 처벌된다는 게 가짜 뉴스다. 이게 JTBC의 주장의 요지죠. 근데 우리
지영진 변호사님 강의를 들으면 동성애 반대 표현 내 영역에서 확실히 처벌된다. 그리고 처벌은 형사만이 아니라 그리고 행정처벌도 처벌이고 징계처벌도 처벌이고 민사손배나 징벌손해도 처벌이다. 그리고 또 불이익 조치도 안 할 수가 없다. 종교단체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처벌도 처벌된다는 것이 그게 진짜다. 그리고 내 영역 바깥에도 얼마든지 처벌되고 또 교회도 내 영역에 해당된다는 것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영진 변호사님의 이 강의를 반복 시청해 주시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시간 전에 우리 건강가정기본법 이 반대해 달라고 이 시청자 여러분께 좀 부탁드렸는데요. 지금 그 말씀 드릴 때가 지금 2,000명에서 3,000명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2,000명이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래 보니까 그 사이에 이 1시간 동안에 우리 반대운동에 국회 반대운동에 동참해 주신 분이 무려 1,000명이 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수고스럽게 국회에 가서 국민들의 정당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는 것이 이 나라를 지키는 활동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동참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또 주위 여러분에게도 우리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의견 여러분 힘써 개진해 달라고 권면해 주시고 또 월요일에 있을 법사위 심의가 있습니다. 법사위 심의위원들 여러분 지역구에 좀 판단을 해 주셔서 호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호소해 주시되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호소해 주시고 막 굉장히 부적절한 언어나 겁박하는 언어나 무례한 언어는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좀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또 양식 있는 국민답게 이렇게 정중하게 호소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저희가 싸우고 있는 것은 차별금지법뿐만이 아니라 그 법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성혁명 이론, 성혁명 사상이 저희가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싸우고 있는 대상은 그 거짓 사상입니다. 이 거짓 사상을 복음의 진리에 기해서 그 거짓 사상의 반성경성과 반진리성, 위험성을 계속 연구하고 가르치고 학습하는 활동을 계속해야 이 사상의 공격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뭔 강의가 이렇게 많은가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성혁명 사상이 전 영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전 영역을 씻어내야 하기 때문에 배울 게 많습니다. 의학, 정신분석학, 상담학, 사회과학, 여성학, 언어학, 법학, 인권학, 언론, 교육학, 윤리학, 철학, 신학 그리고 각종 문화 영역, 산업 그리고 행정, 국제기구까지 사실은 이 성혁명 사상이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혁명 사상의 공격 앞에 막는 것을 성공한 국가와 교회가 현재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정말 지적으로 문화적으로 발달한 서구 유럽과 북미 세계 최고의 선진국들이 사실은 속수무책으로 점령당했습니다. 오직 소득 한 3만 불 안팎의 국가 중에서 한 14년간 이 차별금지법과 성혁명 사상을 저항하고 막아내고 있는 국가는 현재 대한민국이 현재 유일합니다. 사실 우리는 시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 교회와 국가는 이 성혁명 사상에 맞서서 성공적으로 차별금지법과 성혁명을 저지시켜야 할 시대적 사명을 부여받고 있음이 사실상 환경상 명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차바 사역은 성혁명 사상을 받아들여서 더러워지고 오염된 사회의 각 영역의 사람들의 생각과 영혼을 씻어내고 복음의 진리로 씻어내고 하나님의 진리가 지배하도록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확장해 가도록 하는 거룩한 선교 사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선교 사역 가장 효과적이고 또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교회가 먼저 깨어나는 것이고, 교회를 먼저 깨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금 유튜브가 확산되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의 유튜브 채널 연결 운동이 그 효과적 방법이라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유튜브 채널 연결 운동은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깨워내고 무장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지영진 변호사님의 강의나 우리 박진권 선교사님의 좋은 강의 실시간으로 못 들은 분들도 여러분 교회의 유튜브 채널에 저장해 놓으면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와서 그것을 스마트폰으로 하나로 누르면서 계속 그 영적 양식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영적 양식을 섭취하시면서 깨어나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당회가 차바 채널에 교회의 채널을 연결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채널의 연결 결정은 여러분 교회의 영적 창구를 여는 행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면서 부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 의지해서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는 그 영적 양식 창고를 저희 차바 채널에 대해서 활짝 열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만일 채널 결정이 담임 목사님과 당회의 결정으로 결정되었다면 채널 담당자들을 저희 차바 간사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그리스도와 교회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위력적인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성혁명 사상이고 차근법이라고 저희들은 굳게 믿습니다. 이 법에 미혹되면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혁명 사상과 차근법으로 미혹될 영혼으로부터 교회의 성도들을 지켜내고 국민들을 구해내는 일은 귀한 선교 사역입니다. 차바 선교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한 영혼도 천하보다 구하다는 귀하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가 적더라도 설사 구독자가 채널을 개설하신 분 단 한 명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은 정말 기쁘게 환영합니다. 동참해서 주님을 위해서 저희 차바 간사님들이 세 분이십니다. 주간사님, 손가사님, 박국장님이라는 또 한 분이 합류해 주셨는데요. 세 분에게 꼭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메시지라도 남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1시간 반 동안 우리 차바 강좌 3회체 강좌를 실시간 시청해 주신 우리 전국의 성도 여러분, 국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로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고 동영상으로 오늘의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차바 강좌를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조국 교회와 조국의 국민들과 나아가 세계 교회를 깨울 수 있는 기초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강사님들 성령 충만하도록 준비시켜 주셔서 오늘날 세계를 오염시키고 나가고 있는 적그리스도 성혁명 사상과 차별금지법에 맞서서 교회의 거룩함과 국가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귀한 사역에 주께서 활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좌를 들은 모든 교회의 성도들 영혼 속에 이 강의 내용이 하나님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회를 얻을 때마다 또 못 얻을 때라도 이 차바 강좌를 교회의 성도들을 깨어내고 국민들을 깨어내는데 활용하는 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의 모든 일정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기론평 교수님과 현숙경 교수님 모실 텐데요. 여성학 분야와 그리고 또 차별금지법 반대의 시민운동 분야에 관한 정말 귀한 강의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